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답변을 할 텐데, 음, 첫 번째 질문이 도아라는 아이 케톤식이 분유가 있는데 영아의 경우 해당 분유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케톤식이 분유, 그러니까 우유가 아니고 액상 우유가 아니고 분유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케토카리라는 그런 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유를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는 사실 케토칼을 단독으로 사용해서 케톤 식이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케토니아라는 액상 우유가 개발이 돼 있어서 그 케토니아를 사용해서 영아의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케토니아 이외에도 일반 그 식이 치료를 분유하고 같이 일반 분유하고 그 지방 지방식이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라고 하더라도 케톤식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의료진의 아주 굉장히 어, 좀 섬세한 세밀한 그런 관찰 하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특히 그 글루트완이라는 이제 그런 그 대사 이상 질환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뇌로 당을 어, 포도당이 뇌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뇌가 아주 급속도로 퇴행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단이 되는 그 영아기 초기에서부터 케톤 시기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임사 생후 두 살인데 생후 5개월에 웨스트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사브리를 1,500, 250으로 줄여가면서 단약한 지 20일 정도가 됐는데 다른 분들 보면 사브릴 복용량을 줄이고 스테로이드 섞어 복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가는 사브릴만 11개월 복용했는데 단일 약물이지만 사브릴만 복용했던 것이 괜찮았던 건지 궁금합니다. 사브릴이 센 약으로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모든 약이 다 비슷하죠. 박소영 교수 대답해 주실래요? 모든 약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약이 안 먹는 것보다는 아이 뇌에 영향을 어,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브리를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많이 안 쓰게 된 이유가 이 시야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고 그 시야 장애가 내측 시야 장애가 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주 극히 일부는 전체 시야가 아주 좁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서 사브릴이 좀 더 특이하게 갖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서 그런 부작용이 확인이 된 이후에는 사브리를 어, 반드시 효과적인 뇌전증이 아니려면 일차적으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연 측에서는 사브릴이 효과적인 게 이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주로 하게 되고 사브릴 자체만으로 단독 투여만으로 영화연 측이 조절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게 단독적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추가를 한다든지 다른 약을 같이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브릴 하나만으로 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됐다 그러면 어,
추가적으로 다른 약을 같이 쓰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요. 다행히 약 조절이 잘 됐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면 약을 천천히 줄여서 끊더라도 재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그런 과정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부작용 중에 임시적으로나 인지나 사회성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복용 중에라도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사브리를 계속 쓰고 있던 아이들이 약을 끊게 되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훨씬 표현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개선되는 그런 차이를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약을 먹는 기간 동안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어, 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대표적인 약이 페노바이탈이라는 약인데, 다른 약에 비해서 그 인지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주는 약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 열성경련에 대한 그 어, 어려움 또는 열성경련을 하는 아이들은 사실 나이가 들면 좋아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뇌전증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그런 종류인데, 그런 열성경련이 워낙 좀 당황스럽게 만드니까 그런 열성경련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페노바비탈을 계속 사용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약을 계속 썼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IQ 검사를 해보면 대개 IQ가 1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IQ가 100 정도 되는 애가 90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2년 후에 약을 끊었을 경우에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하면 다시 100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같이 보고가 돼 있던 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되게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는 거고, 아이들이 그 약을 끊고 나면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사브릴이 페노비탈이라는 약보다 인지나 사회성을 더 떨어뜨리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이가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인데 현재 소론도 6개월 복용 후 중단하였습니다. 2주 정도 되었는데 경련이 어느 기간 정도까지 없어야 안심할 수 있나요? 또 뇌파 측정이 2주 후에 있는데 정상이라면 현재 먹고 있는 경련치를 줄일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음, 어, 어, 스테로이드를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 때 이제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발작이 완전히 멈춘 경우, 그런 경우에 기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데, 과거에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 이제 소론도를 중단을 되는데, 그렇게 중단했을 때 약 3분의 2 정도에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소른도의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어, 천천히 6개월 정도까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까지 재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끊고 나서 재발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재발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고, 그 재발을 하는 경우라면 재발하기 이전에 뇌파가 우선 먼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뇌파 결과에 따라서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쓰고 나서 소론도 쓰고 나서 발작이 완전히 멈췄다 그러면 약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그 감수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부작용이 좀 적은 약제를 어, 적은 약제로 바꿔서 전환해서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하고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좀 같이 판단해서 전략을 잘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치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도와 선천적으로 뇌기형이 있어서 경련을 하는 경우에도 식이치료가 가능한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준데 아까 먼저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뇌기형이 있는 경우에 식이치료가 효과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치료가 항상 모든 아이들한테 다 효과적이진 않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으로 보면 식이치료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한 100명을 하면 그 100명 중에 3분의 1 정도는 식이치료로 정말 완벽하게 발작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그냥 별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완벽하지 않는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뇌기형이 있든 없든 그런 비율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기형이 있는 아이들도 식이치료로 완전히 발작이 조절이 되는, 경련이 조절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보고가 돼 있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뇌기형이 있어도 결국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되면 제일 좋고요. 약물 치료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식이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식이 치료를 하기 전에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는 3분의 1에 들어갈지, 전혀 조절이 되지 않는 3분의 1에 들어갈지,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갈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식이 치료를 부작용이 없게 부담이 없는 상태로 한 3개월 정도 유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식이 치료를 하는 게 아이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시도를 해보는 것은 다른 치료로 완벽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식이치료를 반드시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최희준, 소로온도 복용 중에는 뇌파가 정상소견이었고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경련은 없습니다. 라는 질문이신데 아까 질문하신 분인 것 같은데 뇌파가 정상소견이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 복용이 중단된 이후에도 뇌파가 계속 정상소견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 그 6개월 정도의 호르몬 치료로 아이가 이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발 위험성은 어느 정도는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뇌파 찍어보고 어, 진짜로 증상이 계속 없으면 기존에 먹는 약을 줄여나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나경 아이가 케톤식이 하는 중인데 영양제를 먹이고 싶은데 영양성분을 보니 탄수화물이 1g이 들어있어 한 끼 식사에 5g이면 영양제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비중을 빼고 먹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그, 어, 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탄수화물이 1g이 들어있으면 다른 식사에서 1g을 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 1g이 추가로 도저히 그, 어, 빼는 게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특별하게 딴 걸 먹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지방을 추가로 먹여주는 게 식이요법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먹는 거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뭐 간혹 가다가 밥을 한 숟갈을 추가로 먹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도의 비율로 지방 섭취를 같이 해주면 그 탄수화물의 추가 섭취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신발작 김나윤 아기, 전신발작으로 1년째 약 복용 중인데 전신발작 대 약물 치료로 성인 될 때까지 치료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제 뇌전증을 치료하는 기간은 아이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뇌전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뇌전증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전신발작일 경우에는 10세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10살이니까 9살 정도, 10세 전후에서 시작한 전신발작인 경우에는 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물 치료를 유지를 해줘야지만 그 발작을 안 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이 사실 그 뇌전증 지속 시간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그 스펙트럼이 그렇게 역시 좀 다양하기 때문에 어, 좋아지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후에 약을 끊었는데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후에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한 4, 5년 이상 발작도 없고 뇌파가 계속 정상이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믿고 약을 끊었을 때 끊자마자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완벽한 모든 아이들이 항상 동일한 경과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 어떤 쪽인지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결국 뇌파 검사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태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감안을 해서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기간이나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기간 같은 것들을 같이 함께 고려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어, 아인데 그 약물을 복용 중인 청소년입니다. 케톤식이요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음식의 맛을 알고 있는 아이라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평소 식단 자체를 고지방 저탄수 이런 식으로 해도 뇌전증 효과가 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약물 복용 중에 발작을 안 한다 그러면 식이요법을 하실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약물 복용 중에 발작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사춘기나 성인들에서도 식이요법을 사용을 해서 발작 억제 효과가 그 일반 약물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발작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학술적인 보고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엄격한 케톤 식이요법은 사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유지 안 되는 건 거의 뭐 형벌순이라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그
얼마 전까지 좀 어느 정도 유행했었던 그 황제 다이어트라고 비만 치료하는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제 그런 식이요법이 황제 다이어트라는 그 애킨스 박사가 만든 개발한 이제 그런 식이요법인데 그 식이요법을 약간 변형시켜서 그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이고 그러면서 하는 그 변형된 애킨스 식이요법이라는 것들은 그런 치료 방법은 어느 정도 케톤식이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사춘기 아이들까지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케톤 식이요법이 한 종류긴 하지만 그런 그 변형된 애킨스 식이요법 또는 최근 들어서 어, 도움이 된다고 확실히 알려져 있는 그 저당화 지수 식이 이건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한테 일상 식이요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치료인데 저당화 지수 식이요법도 역시 항경련 효과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형된 치료 방법을 이 나이에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어서 그런 치료 방법들이 한번 뭐 약으로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치료 방법들을 같이 사용해 보는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영이라는 분의 그 질문이신데 6살이고 23kg 아이고 현재 밥 양을 35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늘지 않고 예전보다 마른 것 같은데 밥 양을 조금 늘리는 것은 식욕을 하는 의미가 없어질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후에 들기름 10cc, 올리브유 10cc, 저녁에는 오메가3하고 올리브유 10cc를 먹이는데 지금처럼 다양한 유지류를 섞어서 복용해도 되는지, 음, 밥양을 늘리는 것은, 그냥, 그냥 밥의 양을 늘리는 것은 식이요법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밥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칼로리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늘려주는 것은, 어, 뭐, 몸무게를 유지하는데, 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환경영 효과를 유지하는 데 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체중이 줄면 대략 한 10% 정도의 칼로리를 좀 더 올려서 유지를 해보고 그러고도 체중이 어, 줄면 다시 10%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로 전체적인 칼로리를 조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들기름 올리브유, 오메가3, 올리브유, 이런 그 지방의 경우는 어떤 지방을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기름의 종류를 선택하더라도, 케톤식이에 영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그리고 아이가 질리지 않고 계속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류의 지방을 섭취시키는 게, 어, 뭐 좋은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도하라는 아이, 6개월 된 아가가 3세대 약물인 빔스크를 먹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빔스크 후기는 많이 못 봐서요. 어, 어, 박소영 교수한테 좀 넘기려고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질 않아서, 빔스크는 사실, 음, 좀 큰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이제 그 복시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다른 약제에 비해서 뭐 다른 약제가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작용은 약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부작용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그런 특별한 부작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부작용에 대한 그 역치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역치를 그런 역치가 부작용이 그러니까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정도의 약물 용량 그런 역치가 개인별로 이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역치 이내에서 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특별히 확인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약물의 부작용은 조금 더 많이 졸리고 처지고 그리고 잠을 더 많이 자고 그런 부작용들인데 그 빔스크의 부작용도 그거의 범주를 특별히 벗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나경 당 알코올 성분인 에스리톨을 복용해도 되는지요? 알룰로스, 자일리톨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양을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요? 식이요법을 하는 중에 추가적인 이제 그런 약제 또는 이제 그 성분들인데 어, 이게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드는 그런 성분들이 아니라면 복용해도 식이요법 자체 효과를 유지하는데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 자일리톨도 마찬가지고 포도당을 높이는 그런 성분이라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포도당을 높이는 성분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같이 복용해도 그것 때문에 따로 관리를 받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양은 글쎄요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필요한 상태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어, 좀 허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 느끼해서 고춧가루를 살짝씩 뿌려주는데 식단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 양념의 경우에는 식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양념이나 전에 그 영양사 그 영양팀에서 이제 같이 그 식단을 개발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어, 그 육수 고춧가루, 후춧가루 뭐 이런 양념하고 육수도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같이 사용해서 아이가 잘 먹게 만들어 주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현주 인데 아이가 어제 이제껏 새벽에 대발작이 거의 나왔는데 평소에도 수면의 질이 안 좋습니다. 깊게 못 자고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뇌전증 뇌파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된 건지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뇌파에 영향을 미쳐서 새벽에 대발작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서로 간의 관계겠죠. 그러니까 뇌파가 많이 안 좋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면 상태가 그렇게 잘 깊게 유지가 안 되고 수면 상태가 깊게 유지가 안 되면 발작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만들고 발작을 안 하게 만들고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음, 치료를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러니까 발작이 좋아지면 수면의 질도 좀 좋아질 수가 있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발작도 같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호 간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시은 학생인데, 뇌졸중 약을 세 가지를 4년 쭉 먹고 있는 고2 학생인데,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근시, 난시, 외사시, 약간이 모두 있고, 원추강맥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뇌졸중이 시신경의 시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뇌전증은 시력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시하고는 연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 어, 그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 사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근시, 난시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추각막이라는 진단은 뇌졸중하고 관계없는 그런 진단이라서 이거는 다른 병이 같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는 따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현주 아직까지 풀 배터리 검사 전이긴 한데 정신질환을 진단받는다면 약을 먹어야 할까요? 지적장애가 있기에 어느 정도 아이의 행동을 수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미 뇌전증 약을 먹고 있기에 더 약을 먹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질문이십니다. 어, 뇌전증이 뇌전증 자체만 있으면 사실 치료가 오히려 더 간단한데 뇌전증은 그 동반 이완 질환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질환이고 그 동반 질환 중에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나 행동 문제,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초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 발작만 조절이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그런 문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같이 동반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이의 상태를 어, 좋게 만들어 향상시키는데,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약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일단 아이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약제들 중에는 발작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약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런 약제를 사용하고 나서 발작이 악화가 된다고 하면, 약물 치료를 조금 더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써서,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치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레녹스인데 케톤식이한 하고 난 후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수면 경련을 심하게 경련했던 게 안 하는 날도 많아지고 수면 경련을 해도 아주 약하게 합니다. 이런 날은 케톤 검사를 하면 3단계 나옵니다. 안 하는 날은 4단계에 근접하고요. 케톤 수치가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톤 식사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 말씀이고 케톤 식이하고부터는 인지도 좋아지고 있고요. 케톤 수치는 지방, 음, 지방 섭취량을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수록 케톤 수치는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한테서든 탄수화물 제한을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지방 섭취를 조금 늘리면 케톤 수치는
분명히 더 올라가게 되고 그 비율을 높이게 되는 비율이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죠. 비율이 높아지는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환경연 효과는 비율이 떨어지는 경우보다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보다 환경연 효과는 분명히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서 발작을 안 하는 아이가 탄수화물을 우연히 먹게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발작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 그 실험실에서 매일 발작을 하는 이제 그런 쥐들이 있는데 그런 쥐들이 하루에도 발작을 몇십 번씩 하는 쥐가 식이요법을 하고 나서 발작이 완전히 멈춘 그런 쥐들이 어,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경기가 발생을 합니다. 발작이. 그래서 식이요법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케톤 수치를 강력하게 나오는 상태로 그러니까 발작이 완전히 잡히는 상태로 장기간 유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발작을 하는 뇌가 발작을 안 하는 뇌로 점차로 변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완벽하게 발작을 안 하는 상태를 본래 일반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발작을 하는 뇌가 발작을 안 하는 뇌로 서서히 바뀌어가면서 그 이후에는 그 식이요법을 중단을 하더라도 계속 발작을 안 하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을 안 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 최대한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레녹스 가스증후군에서 이 발작을 안 하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식이요법을 발작을 안 하는 날이 이 정도로 많아졌다 그러면 식이요법을 좀 더 엄격하게 좀 잘해서 이 병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의 질문인데 아이가 살이 조금 찌면서 잘 때 숨소리가 안 좋아요. 이게 저의 느낌인지 비만도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뇌파가 나오는 중이라 숨소리가 안 좋은지 어, 이거는 뇌 쪽 문제는 아니고요. 어, 그 편도의 비대, 아데노이드의 비대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이 찌면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숨이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만도와 물론 관계가 있죠. 비만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숨 쉬는 길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숨소리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감기가 걸리면 코 점막이 부어서 숨 쉬는 게 많이 힘들어지듯이, 비만이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가 나오는 중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한번 좀 받으시면, 음, 좀 더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좀 비만을 조금 더 관리를 하게 되면 본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리면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